오늘 배울 내용은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에서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 그 중에서도 서유럽 세계의 형성입니다. 교과서 72쪽과 75쪽을 보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듣고 따라오길 바랍니다. 먼저 서유럽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족은 북유럽 지역에 살았던 민족으로 로마 제국 전성기에 라인강과 다뉴브강, 이쪽에 있는 강들을 말해요. 그 강 유역에 내려와 부족 단위로 거주했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 게르만족은 4세기 말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족으로 활동했던 훈족이 계속 왼쪽으로 압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서 내려와서 그 로마의 지역을 침입해야 했어요. 그래서 훈족이 압박해오면서 흑해 북쪽에 위치한 동고트족을 시작으로 여러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되고 이 지역에 원래 서로마가 있었던 지역에 정말 다양한 게르만족의 왕국이 생겼지만 대부분 오래가지 않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르만족 왕국이지만 오랫동안 살아남은 왕국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그럼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게르만족의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프랑크 왕국은 481년 클로비스라는 사람에 의해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클로비스는 다른 게르만족 왕국에 비해서 프랑크 왕국을 오랫동안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프랑크 왕국을 만들었던 그 프랑크족은 원래의 거주지로부터 이동거리가 가장 짧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유의 풍속 같은 것들을 쉽게 잃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그 환경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클로비스가 크리스트교로 개종해서 로마 교회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원래 서로마 지역은 원래 로마가 나라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데 황제가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동쪽에 치우친 국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이 동쪽에 많이 치우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마 지역은 이제 게르만족이 침입하면서 멸망을 하고 이 서로마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로마 교회였거든요. 그중에 그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인 교황이 그 서로마 지역을 마치 황제처럼 지배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게르만족이 수많은 나라를 만들었고 그 중에서 클로비스가 세운 프랑크 왕국은 다른 게르만족 왕국들이 그들만의 민간 신앙을 믿는 것과는 달리 로마 교황이 우두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해서 로마 교황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발전을 이룬 전성기를 이룬 왕은 바로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정복을 통해서 서로마 제국의 많은 부분을 회복했고요. 정복지에 자신의 민족들이 믿고 있는 자신의 왕국이 믿고 있는 크리스트교를 굉장히 장려했습니다. 당연히 교황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었겠죠. 그래서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결국 이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라는 건 프랑크 왕국이 새로운 서로마의 그런 나라를 세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는 즉 로마의 옛 문화와 그리고 교황이 우두머리로 되어 있는 크리스트교 그리고 새롭게 나라를 세웠던 프랑크 왕국 같은 게르만 문화가 새 문화가 융합되어서 새로운 서유럽만의 문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이후로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데요. 하나는 서프랑크, 하나는 중프랑크, 하나는 동프랑크로 분열이 되는데 이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는 오늘날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라는 우리 서부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 세 개죠. 이런 것들의 기원이 됐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800년에 이루어졌던 카롤루스 대제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는 대관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서유럽의 문화 중 가장 굵직한 것들을 다루고 있었던 토지 제도나 사회 제도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그게 바로 봉건제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봉건제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 전에 이제 주나라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 주나라의 봉건제는 상나라에 비해 영토가 넓어진 것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에 왕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각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제도였던 걸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할 때 서유럽에도 봉건제가 있는데 그 중국의 봉건제랑은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좀 따라오면 됩니다. 배경은 프랑크 왕국이 분열을 하게 돼요. 아까 우리가 짚어봤죠? 그리고 그 프랑크 왕국이 분열한 상황에서 위쪽에서 수많은 이민족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노르만족이라고도 불리는 바이킹 민족, 바이킹족이 쳐들어오게 되고 마자르족이라는 종족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서는 이슬람 세력도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기사계급이 등장하게 되고 이 기사계급이 많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기사계급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 지역 주변에 성을 쌓고 무장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사계급들이 봉건제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봉건제는 기사들이 자신보다 세력이 강한 기사를 자신의 주군으로 삼고 주군은 충성과 봉사를 서약한 기사에게 토지, 봉토를 주어서 봉신으로 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군과 봉신, 상하 관계에 해당되는 주종,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지만 이는 쌍무적 계약 관계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중국의 봉건제랑 다른 점이거든요. 중국의 봉건제는 혈연적 관계였잖아요. 혈연은 쉽게 끊어낼 수가 없는 특징을 갖죠. 그런데 서유럽의 봉건제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쌍무적 계약 관계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게 중국의 봉건제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봉신은 자신의 영토에서 주군의 간섭 없이 자신만의 나라를 꾸려갈 수 있었고 재판도 진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영토에서 주군 간섭 없이 통치를 하는 봉신에게 주군이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된다면 봉신은 쌍무적 계약 관계를 주군이 어긴 거기 때문에 그 계약은 파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에서 그 봉신들이 자기만의 나라를 세워서 더 이상의 다른 사람의 그런 간섭을 받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나라들이 아주 분산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그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지방 분권적 봉건 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기사들은 여기 자기보다 위에 있는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신 이 주군은 이 밑에 있는 기사에게 땅을 나눠줘서 이 땅에서 이 기사들이 왕처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또 다른 기사는 누군가에게는 주군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보다 더 힘이 센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또 그 봉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이 왕은 이 사람한테 토지를 나눠주는 그렇지만 왕은 이 사람한테 쌍무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간섭을 할 수 없는 이런 식의 층층이 쌓인 봉건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봉건 사회의 가장 하단에는 바로 이렇게 이 주군 자신들의 그런 그 윗사람 자신들에게 땅을 주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바로 농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봉건제와 장어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 봉건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봉건제 가장 최하단에 있는 장원에서 농노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라서 장원의 구조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원은 봉신이 주군에게 받은 봉토로 그 봉토에서는 봉신이 영주로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즉 봉신은 주군에게 봉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봉신은 또 자기 땅에서는 자기가 영주라는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로서 그 밑에 있는 농노들을 경영하는 형태로 나라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장원의 구조를 보면 경작지, 목초지, 삼림으로 나뉘는데 이 경작지는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땅인 영주지경지,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농민 보유지로 나뉘는데요. 이때는 농사가 그 농업 생산력이 뛰어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봄에 경작하는 농지와 가을에 경작하는 농지, 그리고 매년 경작을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좀 쉬어줘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휴경지, 경작을 쉬고 있는 땅, 이런 식으로 나눠서 경작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농노는 이렇게 영주 밑에 소속되어 있어서 장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었는데요. 이 농노는 농민의 성격도 띠지만 노예 같은 성격도 띄어서 두 가지를 합친 농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농노는 고대의 노예와는 달리 집을 소유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지만 영주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처럼 생활해야 했거든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일주일에 2에서 4일을 영주 직영지에서 일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의무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장원 내에 여러 시설물, 뭐 물레방아를 돌린다던가 여러 가지 뭐 도구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려면 각종 세금을 영주에게 부담했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적 성격을 가지지만 노예적 성격을 같이 갖는다고 해서 우리는 농노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